안녕하세요. 전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추악한 진실을 목격했던 40대 남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만 걱정하며 자식만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는데요. 끝까지 자식을 위해 헌신하셨던 어머니 덕분에 전 제 뒤통수를 칠 사람을 제 인생에서 제대로 드러낼 수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내였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그때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량의 남봉꾼이었던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 집안은 대대로 재산이 많고 부자인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나이가 먹어서도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와 결혼할 땐 정신 차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의 본성은 어쩌지 못하나 보더라고요. 이내 아버지의 한량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버진 밖으로만 돌고 외간 여자들을 만나며 흥청망청 재산을 허비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늘 정신 차리라며 한 소리를 했었고요. 재성 아빠, 제발 좀 정신 차려.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애들 크는 거 안 보여? 당신 그렇게 살면 애들이 뭘 보여겠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나한테 돈을 줘 뭐를 줘? 내가 어떻게 살도 뭔 상관이야? 넌 애나 잘 키워.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있어? 내가 주는 돈으로 애나 키우는 주제에 뭔 말이 많어? 확 마누라 바꿔버릴까 보다. 내가 그러기 전에 조용히 애나 키워. 그렇게 아버지의 막말을 들으며 어머니가 소갈이 하시는 걸 전 어려서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9살 때쯤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오기로 결심하셨어요. 아버지에게 이혼을 선언하셨고 아버지는 정말 고민도 없이 이혼을 받아들이시더군요. 애초에 아버지에게 저희 가족은 그다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 후로 어머니는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시며 정말 악착같이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습니다. 당시 저희가 살던 집이 골목에서 제일 안쪽 정말 허름한 집이었는데 저녁이면 가로등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늘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다 들어오는 어머니를 저와 남동생이 항상 마중 나가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두운 길에 혹시라도 무섭지 않을까 싶은 마음 반, 저희끼리만 집에 있으니 무서운 마음 반으로 그렇게 골목 입구 쪽에서 어머니가 올 시간에 맞춰 기다렸었어요. 그러면 항상 어머니는 비슷한 시간에 나타나셨고요. 재성아, 아유 추운데 왜 나와 있어? 오늘은 나오지 말라니까. 엄마 기다린 거야? 엄마 얼른 가자. 추워. 그래 얼른 가자. 아유 얼마나 기다린 거야. 많이 추웠지? 엄마가 아줌마들 떡 싸줘서 가지고 왔어. 얼른 집에 가서 먹자.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 기나긴 날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2 때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전히 술을 좋아하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주무시다 객살하셨다는 소식이었죠. 고모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에게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애초 아버지란 사람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저의 냉정한 태도에 어머니가 한 번은 걱정스럽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재성아, 혹시 엄마가 싫어할까봐 아버지 장례식에 안 가는 거니? 그런 거라면 가도 괜찮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들 아버지잖아. 미우나 고우나 아버지인데 그래도 장례식엔 가봐야 하지 않겠어? 엄마, 우리한테 아버지가 어딨어요. 엄마랑 동생 그리고 나까지 이렇게 놔두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야. 우린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그러니 장례식에도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괜히 엄마 때문이라고 걱정하지 마. 평생 흥청망청 인생을 허비하던 아버진 할아버지 재산도 대부분 까먹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다 외로이 떠나셨습니다. 전 눈물도 나지 않았고 안쓰러운 마음도 없었어요.
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벌을 받은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어머니의 눈물겨운 희생 덕분에 저흰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점점 집안 형편은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나 어머니는 투자를 정말 잘하셨는데요. 투자 감각이 좋으시기도 했지만 저축도 정말 잘하셔서 나중에 저희가 대학 졸업할 무렵쯤엔 상가도 분양받고 생활이 많이 윤택해졌습니다. 전 대학 졸업 후 탄탄한 기업에 입사해 직장인이 되었고 남동생은 학원 강사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와 남동생 모두 사회생활을 하니 생활은 더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남동생이 30대 초반이었을 때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재수 씨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어머니를 얼마나 잘 챙겼는지 모릅니다. 재수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미용실도 같이 가고 네일을 받으러도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재수 씨랑 여기저기 다녀올 때면 어머니가 정말 소녀처럼 좋아하셨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머니는 재수 씨랑 얼마나 재밌었는지 신나서 제게 자랑을 하셨다니까요. 재성아, 이것 좀 봐라. 이 엄마 손톱 너무 예뻐지지 않았니? 난 세상 이런 걸 처음 받아본다 얘. 이렇게 예쁜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받아볼걸. 남들 한다고 했을 땐 별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 받아보니 너무 예쁘네. 와, 어머니 손이 완전 공주 같네요. 아니 우리 어머니 시집 다시 가도 되겠어. 에이, 이 녀석이 장난은. 어제든 오늘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젊어진 것 같다. 아주 호강했어. 그렇게 소녀처럼 기뻐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며 재수 씨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재수 씨 생일에도 선물도 챙겨주고 그러며 정말 한 가족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전 결혼에 대한 큰 뜻이 없었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비혼주의가 바로 저였어요. 어릴 때부터 남봉꾼이었던 아버지와 그 곁에서 힘들어하셨던 어머니를 보고 자라다 보니 결혼이 제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절 누구보다 걱정하신 건 어머니였죠. 넌 요새 만나는 여자 없냐? 우리 재성이 정도면 그래도 여자들이랑 연애도 잘할 법한데 어째 여자만은 낌새조차 없니? 난 아무나 괜찮다. 네가 좋다고 하면 다 좋아. 혹시 홀어머니라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정 그냥 결혼 안 하고 평생 이렇게 어머니 모시며 편하게 살려고요. 아니 그럼 이 엄마가 안 편하지. 언제까지 아들내미 밥 해주며 살라고. 됐어. 얼른 장가가서 이 엄마 편하게 좀 해줘라. 그러다 남동생 내가 결혼 후 3년 후 쌍둥이를 낳게 됐습니다. 순주가 태어나니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남동생 내가 근처에 살다 보니 어머니가 같이 육아를 도와주셨는데 재수 씨랑 그러며 정말 많이 가까워졌답니다. 그러다 재수 씨가 복직을 하며 어머니가 오해 쌍둥이들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올 때가 종종 있었어요. 가끔씩 제가 퇴근할 때까지 쌍둥이들이 집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저도 어머니를 따라 쌍둥이 조카들과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어머니는 늘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조카들 너무 귀엽지 않니? 조카도 이렇게 귀엽고 예쁜데 지 자식은 또 얼마나 예쁘겠어. 안 그래? 에이, 어머니도 자식 키우느라 한평생 힘드셨잖아요. 조카니까 귀엽지 자기 자식이 힘들죠. 아니야. 난 하나도 안 힘들었어. 자식만큼 세상에 귀한 게 어디 있다고. 결혼하면 새 인생이 펼쳐지는 거야. 그래도 태어나서 한 번은 경험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정말 제가 결혼했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 엄마가 천년만년 네 옆에 있을 것 같아? 네 동생도 이제 가정 꾸렸는데 너도 같이 살 동반자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어머니는 늘 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지만 전 항상 결혼 안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운명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건 40대 초반이 됐을 때였어요.
어머니도 슬슬 이젠 얘가 결혼 생각이 없구나 포기를 할 쯤이었죠. 당시 친하게 지내던 지인도 싱글이었는데 동네에 싱글 모임이 있다며 저더러 거기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홀로 외롭게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맛집도 같이 가고 영화도 보고 그러며 모이는 모임이었죠. 지인이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해 가보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외모가 정말 화려해서 눈이 절로 가는 여자였죠.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았습니다. 전 처음엔 제가 잘 모르는 연예인 중 한 명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모델 활동을 좀 했었나 보더라고요. TV에도 몇 번 나오고 홈쇼핑 광고 모델도 했었던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런 여자와 제가 인연이 될 거라고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어요. 저와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었고 저보다 훨씬 잘나고 멋진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그 모임이 끝나고 다들 흩어지는데 마침 그 여자 집 방향이 같은 쪽이더라고요. 다른 몇몇 사람들과 같이 제 차에 타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하며 그렇게 중간에 한 사람씩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딱 마지막에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나니 그 여자는 제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서 나중엔 전화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 있죠? 전 그냥 예의상한 말이겠지 생각하고 별 뜻 없이 연락처 교환하고 솔직히 먼저 연락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날은 잘 들어가셨어요? 전화 주실 줄 알았는데 연락이 통 없으셔서 제가 먼저 연락드려요. 덕분에 집까지 편하게 잘 들어왔어요. 언제 제가 한번 밥 사드릴게요. 시간 언제 되세요? 전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이후 몇 번을 더 만나게 됐고 전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외모와는 다르게 그 여자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털털했습니다. 그 반전 매력에 저도 푹 빠져버린 거고요. 그렇게 마음이 커지다 고백을 했더니 이 여자가 또 제 마음을 받아주더군요. 그때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저랑 뭘 하든 항상 기뻐하고 재밌어 했으니까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데이트할 때면 어딜 가도 좋아하더라고요. 길거리 가다 오락실을 발견하면 거기서 신나게 놀고 길거리 떡볶이도 같이 먹으며 소박한 데이트를 이어갔죠. 그 모습에 전 1년 연애라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여자친구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보니 그간 결혼에 대해 생각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 말도 참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역시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땐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아휴,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평생 나랑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쁜 색식감을 데리고 올 줄이야 정말 몰랐네. 고마워. 우리 아들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려요. 제가 실은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요. 잘 모르는 게 많아서 많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싹싹하고 밝은 여자친구는 저희 어머니의 마음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남동생과 재수 씨도 여자친구 보고 정말 좋아했고요. 신혼집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누가 뭘 더하고 덜하고 그런 건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데 재고 따지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처가는 장인 장모 그리고 처제가 있었는데 아내처럼 늘 화려하게 잘 꾸미고 다니시는 분들이셨어요. 결혼할 때 큰 반대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저와는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결혼했으니 가족으로서 더 친해지기 위해 저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내는 특히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다녀올 때도 종종 있었고요. 어느 날은 백화점에서 어머니한테 명품 옷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내의 씀씀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아내랑 백화점 다녀오셨다면서요? 옷은 좀 사셨어요? 어머니가 자꾸 아무것도 안 사신다고 해서 아내가 억지로 막 이것저것 사드렸다 그러던데. 안 그래도 새아가가 새 옷 좀 사 입으라고 어찌나 성화였는지 모른다. 같이 가니까 내가 좋긴 했다만 아유 300만 원이나 되는 옷을 내 손으로 살 줄을 몰랐다. 그래요? 그런 거 하나쯤 있으면 좋죠. 좋긴 좋았는데 그래도 생활비 네가 관리해야 되겠더라고. 새아가가 손이 좀 크긴 크더라. 어머니 우려 섞인 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즐겁게 시간을 보냈으니 됐다고 생각했네요. 본가에 가면 아내는 저희 어머니 옆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하면 옆에서 엄청 신기하고 좋아했던 게 아내였습니다. 우와, 어머님, 칼솜씨가 셰프 저리 가란데요? 어머님 진짜 멋있어요. 어떻게 이걸 착착 빨리 서실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어머님 최고예요. 그러니? 그래도 내가 평생 이 칼솜씨로 생선 다든 거 팔았잖아. 이걸로 애들 먹여 살렸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역시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전 언제쯤 어머님 따라갈까요? 아마 전 평생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반에 반만 따라가도 좋으련만. 얘가 아주 날 비행기를 태우네. 비행기를 태워. 그렇게 아내는 어머니 기분을 정말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결혼하고서 첫 명절이 끝났을 땐 어땠는지 아시나요? 아내가 어머니랑 재수씨를 싹 데리고 마사지 받으러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랑 재수씨가 어찌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역시 형님 최고예요. 어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저희를 데리고 갈 생각을 하셨어요? 저 결혼하고 명절날 마사지 받으러 간 거 처음이에요. 아유, 그러게 말이야. 이래서 다들 명절 이후에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가 보다. 우리 다음에도 또 가자꾸나. 그네가 정말 예뻤다. 에이, 제가 뭘요. 제가 음식할 줄 모르니 이런 거라도 제가 싹 해드려야죠. 원래 명절에 여자들끼리 뭉쳐야 된다더라고요. 우리 시원하게 맥주도 한잔 하시는 거 어때요? 여보, 오늘은 우리 여자들끼리 맥주 한잔 할 거니까 여기 맥주 좀 가져다 줘. 그렇게 아들들이 못해주는 걸 아내가 세심하게 챙겨주니 집안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아내는 살림을 잘하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머니도 잘 챙기고 재수 씨에게도 잘하니 저 역시 아내에게 큰 불만 없이 지낼 수 있었네요. 아내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잘하니 저 역시 처가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사실 처가 식구들은 대체적으로 다들 콧대가 좀 높았어요. 입고 다니는 옷도 항상 비싸고 명품들이 많았고 음식점도 그냥 음식점보단 늘 고급 식당에만 갔었으니까요. 전 사실 그런 분위기에 적응이 안 돼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처가 식구들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죠. 한 번씩 처가 식구들을 만날 때면 장모님은 어머니 생활에 관심이 좀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장인 장모님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군요. 들어보니 사돈께서 상가 건물이 있으시다 그러던데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으신가? 그 상가 있다는 쪽이 번화가라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수익이 많이 나신대? 아이, 엄마,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상가 건물 사려고? 아니, 뭐 우리 나이 또래야 그런데 관심이 많아 그렇지 뭐. 그리고 사돈님은 가족인데 홀로 계시니까 걱정도 되고 그러니. 아유, 임서방, 난 그저 별뜻 없이 물어본 거네. 노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래저래 투자도 생각해봐야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땐 장모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하시는 말처럼 고지고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서 시간이 지나며 제가 점점 생각하게 된 건 바로 자녀였습니다.
저도 40대가 되니 얼른 아이를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종종 아이 얘기를 꺼냈었는데 아내는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 난 좀 일찍 서두르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알겠는데 난 우리가 좀 더 신혼을 즐겼으면 좋겠어. 우리 늦지막히 만났잖아. 연애 기간도 1년밖에 안 됐고 아직 행복하고 둘이 사는 것도 좋은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이는 솔직히 생긴 사람들은 금방 생긴대. 그러니까 우리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어? 그래? 당신 생각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임신은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거니까. 고마워, 여보. 우리 지금을 좀 더 행복하게 즐기자. 알았지? 아내는 신혼생활을 좀 더 만끽하고 싶어 했고 전 그런 아내의 입장을 먼저 존중해 줬습니다.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다 운명 같은 만남으로 결혼까지 한 거였으니 솔직히 아이가 있든 없든 아내와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물론 처가에서도 아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에 대한 얘기라기보단 은근슬쩍 돈에 대한 얘기로 빠지더라고요. 한 번은 처가에서 임신에 대한 생각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과 처제가 엄청 열을 올리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애 가지면 고생하는 건 여자뿐이지 뭐. 남자들이야 뭐가 달라지겠어? 임신을 해서 배가 나오기래 출산의 고통을 느끼기래 죄다 우리 딸만 고생하겠지. 맞아. 내 친구들도 출산하고서 몸 망가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완전 확 늙은 애들 얼마나 많은데. 형부도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있죠? 요즘은 출산한 아내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준다더라고요. 그래, 요즘은 그 뭐라더라? 산후조리원도 최고급으로 해줘야 한다는데 자네 그런 건 생각하고 있는가? 네? 산후조리원이요? 네. 아내가 임신하면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건 당연히 기본이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산후조리 도와줄 거니까 나한테 산후조리 비용만 주면 되네. 요즘은 한 300은 줘야 되지 아마. 장모님은 너무 당연하게도 자신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당황해하니 장모님은 기분 나빠하는 티를 내시면서요. 네? 그 정도나 드려야 되는 건가요? 어머나 세상에. 자네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우리한테 아이 낳자고 한 거였어? 아유, 그런 생각이면 애시당초 애 낳을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요즘 누가 그냥 공짜로 애를 낳고 애 키워줘? 이래서 우리 딸이 아이 생각 좀 나중에 한다 그랬구만. 전 솔직히 장모님의 말을 듣고 좀 섭섭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녀 얘긴데 왜 그걸 계속 돈과 연결지어 말하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처가댁에서 일이 있고서 집에 오는데 은근슬쩍 아내도 장모님 말에 동의하더라고요. 여보, 아까 왜 그렇게 얘기했어? 엄만 당연히 내 걱정에 말할 수 있는 건데 당신 반응 좀 섭섭하더라. 아니, 난 그 정도로 생각을 안 해서 당황스러워서. 뭐? 그럼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아이 갖자 그랬던 거야? 와, 못해도 내가 아이 낳으면 당신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물론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도 저도 알고 있고 그만큼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마치 아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니 저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땐 그게 다 어떤 의도가 있어 하는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같이 수산시장에서 일하셨던 지인분들과 꽃놀이를 가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매 해마다 같이 모여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라 그때도 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 가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사고 싶은 것도 사시고 재미나게 놀다 오세요. 작년에 시간이 빠듯해서 많이 못 따라다니셨잖아요. 올해는 여기저기 구경도 좀 많이 하시고. 아유, 무슨 용돈이야. 나 돈 있어. 안 그래도 니처럼 작은 애가 용돈 준다고 난리인 거 내가 됐다 그랬다.
그냥 그 돈으로 갔다 와서 마시는 거나 먹자구나. 이번엔 좀 많이 돌아다니다 와야지. 그렇게 어머니는 지인 세 분과 함께 꽃놀이를 가시게 됐습니다. 가는 당일에도 잘 다녀오겠다고 웃으며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토요일 오전부터 여행 가신다며 전화가 왔는데 오후 늦게 급한 연락 한 통이 왔더라고요. 바로 어머니와 함께 여행 가셨던 지인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에 전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아유, 재성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사고가 났어. 근데 사고가 좀 크게 나서 네 어머니 지금 병원에 실려가셨다. 이걸 어쩌냐. 네?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라뇨. 네 어머니가 운전하셨는데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 넘어서 오는 거 피한다고 피하다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어. 아, 이걸 어쩌면 좋니. 전 그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가보니 이미 남동생과 재수씨가 병원에 도착을 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긴급 수술에 들어가셨고 저와 아내 그리고 남동생과 재수씨는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수술 내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재수씨는 서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있을 수가 있어. 여보 울지 마. 괜찮을 거야.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니셔. 울지 마. 전 우열하는 아내와 재수씨를 달래며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죠. 오랜 수술 끝에 어머니는 수술실 밖으로 나오셨어요.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출혈도 너무 심했고 손상 부위도 많다 보니 이유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상태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꼬박 보내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응급 상황이 터졌어요. 결국 어머니가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거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남동생과 재수씨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그때서야 볼 수 있었네요. 엄마 가지마 제발.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실 수가 있으세요. 제발 좀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 모두가 오열하고 통곡했지만 어머니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답니다. 정신없이 장례 절차가 이루어졌어요. 어머니를 놓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바람과는 다르게 장례가 준비됐습니다. 멍하니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는데 정말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세상을 잘 살아오셨는지 장례를 치르며 새삼 느낄 수 있었답니다. 오시는 분들 모두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오셨고 다 통곡을 하고 우열하셨거든요. 특히나 같이 여행 가셨던 지인분들께선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하고선 장례식장에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미안해하셨죠. 어떻게 언니가 먼저 갈 수가 있어. 내가 그냥 가야 하는 건데 언니가 왜 가. 꽃놀이 가자는 것도 나였고 나 때문에 이번에 간 거였는데 어떻게 언니가 갈 수가 있어. 미안해 언니. 우리 불쌍한 언니 안쓰러워서 어떡해.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갑작스런 소식에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와선 다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장모님은 몸도 잘 못 가누실 정도였죠. 아이고 임서봐.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사돈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래 임서방 괜찮은가?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장모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께 많이 감사해하실 거예요. 임서방, 아휴 자네 속이 속이겠는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게나.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돕겠네. 어머니와 이별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편하게 가실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 내내 통곡하며 울다
전 영정사진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 잠시 눈을 붙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전 꿈을 하나 꿨습니다. 어머니가 제 꿈에 나오셨는데 멀찌감치 서선 울면서 절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채성아, 채성아, 우리 아들. 어머니, 어머니. 저도 그런 어머니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제가 어머니께 가까이 가려 손을 뻗으면 어머님 계속 더 멀리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다가 전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요. 잠에서 깨어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자정이 넘어간 시간이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내 꿈에 나온 건지, 마지막으로 제게 할 말이 있어 그런 건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그 사이도 연락이 정말 많이 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전화랑 메시지가 많이 왔는지 핸드폰 배터리가 그새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충전을 해야 되겠다 싶어 살펴봤지만 충전이 보이지 않았고 마침 차에 보조 배터리가 있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가려고 가방 속 차키를 찾게 됐어요. 그런데 가방에도 차키가 없는 겁니다. 장례식장 한켠에 마련된 가족들 쉬는 방에 가보니 남동생과 재수신이 있는데 아낸 거기에 없더라고요. 아내가 차에 가서 좀 쉬고 있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 전 주차장에 그냥 내려가 보게 되었죠. 그렇게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고요했던 주차장 한쪽에서 깔깔대며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새벽이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없다 보니 그 소리가 점점 울려 퍼지더라고요.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바로 익숙한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아내가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전 그때까지도 별 생각 없이 차로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가까이 간 순간 통화 내역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그때가 기온이 선선한 시기라 아내가 창문을 조금 열어뒀는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통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우, 그렇다니까. 유사만 10억이야, 10억. 아까 무슨 보험금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그것까지 합치면 진짜 대박이라니까. 어차피 내가 재산관리 다 하는데 뭘. 그것까지 정리하면 와. 진짜 평생 그냥 먹고 살아도 될 것 같아. 엄마, 내가 집 사줄게. 아, 우리 그 좁은 집 구석에 좀 나오자. 그러니까 집이나 먼저 알아보고 있어. 아니면 엄마, 거기 상가에서 장사해 볼래? 내가 좋은 자리 내줄게. 아유, 내가 말하면 당연히 다 해주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이제 가족이라고 누가 있겠어? 지 남동생도 결혼해서 가정 꾸려 자기들 살기 바쁘지 나밖에 더 있겠어? 다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엄마. 그러니까 완전 땡 잡았지 뭐. 결혼 1년 만에 이게 무슨 일이래? 아, 눈물도 안 나오는데 그 집 짜내느라고 혼났다니까. 아내 대화 내용을 듣자마자 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럼 그동안 아내가 한 행동과 말이 다 연기였던 건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전 점점 차로 가까이 다가갔고 아내는 제가 가까이 가는 걸 눈치채지 못했는지 통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애 낳자 뭐하자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참에 내가 애 낳겠다고 하고 제대로 한몫 받아야지. 솔직히 이렇게 되니까 일이 훨씬 더 쉬워졌는데 진짜 유산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끝까지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 끝까지 잘 연기하지 뭐. 아유, 내가 누구야. 그런 연기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엄마, 이제 인생 바꿀 준비나 해.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화가 나 차로 달려가 문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곤 크게 화를 냈어요. 지금 대체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누구랑 통화하고 있어? 누구랑 통화를 하길래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당신 뭐야? 여보, 여길 어떻게... 아낸 절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전 그 사이 아내의 전화를 빼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깜짝 놀랐는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더군요. 그때 핸드폰에 뜬 이름을 확인해 보니 바로 장모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들었던 게 맞았습니다. 아낸 장모와 함께 히덕거리며 저희 어머니 유산을 따져보고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전 너무 화가 나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다 연기였어? 어머니한테 그리고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한 일들 다 연기였냐고. 다 돈을 노리고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냐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지금 이 통화는 뭐냐고. 우리 어머니 재산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 유산이 10억이고 뭐고 그걸 왜 얘기하고 있냐고. 여보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그냥 잘못 얘기한 거야. 내가 미안해 여보. 난 그저 엄마랑 농담으로 그냥 농담 삼아서. 뭐 농담? 넌 지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농담으로 할 말이야? 이게 장난이냐고. 어머니 재산 받을 생각하면서 재밌니? 재미있었어? 제가 이렇게 화를 내자 아낸 사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차에서 나오더니 제 팔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말이 헛나왔나 봐. 내가 잠을 너무 못 자서 그래. 엄마가 걱정해서 전화가 오길래 난 그냥 엄마 마음 안심시켜 주려고 그랬던 거야. 정말 어머니 유산 가지고 내가 뭘 어쩌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뜻 아니야. 미안해 여보. 헛소리 하지 마. 내가 내 귀로 똑똑히 다 들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변명할 거면 블랙박스 까보자. 그래 꺼내서 가족들 앞에서 틀어볼 테니까 어디 하면 그때도 변명해보라고. 네 편 들어주는 사람 정말 있는지 한번 보자고. 여보 왜 그래? 왜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는 건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왜? 그건 도저히 못하겠나 보지? 됐고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우리 어머니 보내는데 네가 참석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 당장 여기서 꺼져. 꺼지라고. 뭐? 여보 내가 왜 어머님 장례식을 못 가. 나보고 어딜 가라 그러는 건데. 사람 미치는 걸 보고 싶어? 보고 싶으면 계속 고집 피워봐. 조용히 하고 여기서 당장 꺼지라고. 결국 아내는 울면서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감정을 추스르곤 빈소로 돌아가 남동생과 재수 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남동생은 믿기지 않는 듯 재차 제게 사실 확인을 했고 재수 씨 역시 충격에 휩싸였어요. 저도 제 귀로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는데 남동생과 재수 씨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동안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잘했던 아내였기에 더욱 충격이 컸을 테죠. 전 아내에게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라고 연락을 했고 아내 미안하단 말만 남겼어요. 그렇게 아내 없이 어머니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어머니 보내드리며 전 마음이 너무 복잡했죠. 그렇게 장례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가 집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 아내에게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한 사람 믿고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여보, 내가 말을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나 지금까지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고작 그 말 하나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고작 그 말? 어머니 발인도 안 한 상태였어.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어머니 유산 얘기나 하고 있는 게 제정신에서 나올 소리야? 그냥 농담이었다니까. 당신 지금 어머니 돌아가셔서 너무 충격받아 그런 거야. 난 그냥 해본 소리였다고. 뭐? 농담할 게 따로 있지. 난 그런 개념 없는 여자랑 더는 못 살아. 당장 나가. 집도 모두 다 당신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어서 나가. 아는 계속 나갈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고 전 하는 수 없이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장례 이후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겸사겸사 본가로 향했던 거였어요. 아내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전 정리하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장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당연히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장모가 말을 듣고 전 마음을 더 굳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뻔뻔하게 제게 얘기를 하던지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다면 분노를 참지 못할 겁니다. 딱 전화를 받자마자 장모는 저에게 소리부터 쳤거든요. 야, 네가 뭔데 감히 우리 딸한테 이혼을 들먹여? 어? 뭐라고요, 장모님? 이혼은 그렇다 치고 뭐? 부부로 산 게 1년이 넘는데 그냥 달랑 몸만 나가라고? 정말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혼하고 싶거들랑 우리한테 재산 분할 제대로 해줘야지. 역시나 장모는 돈 얘기부터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생각이라는 게 있는 분들이셨다면 저한테 전화를 해 오해다 미안하다 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풀어보려고 했겠지만 역시나 진심이 아니었으니 버럭 화부터 내더라고요. 장모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저 그때 장모님이 아내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선 지금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할 말 한 거지 뭐 못할 말 했나? 그럼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누구 하나 정신 차리고 유산 정리를 해야지. 자네가 그렇게 속이 맹하니까 우리 딸이 미리 걱정해서 계산한 거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뭐라 그러나? 우리 딸 아니었으면 자네 그 맹한 성격에 자네 남동생한테 재산 다 뺏길 수도 있는 건데 고작 그 유산 얘기 한 번 했다 그렇게 난리를 피우나? 뭐라고요? 저기요. 지금 돈에 눈이 멀어서 사리분별을 못 하시나 본데 어머니 유산을 누가 다 가지고 가든 말든 아내는 하나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뭘 아시고 하시는 소리세요? 뭐라고?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아니요. 다 못했습니다. 변호사 고용하시든 뭘 하시든 제대로 알아보시고서 얘기나 하시죠. 결혼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재산 분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저희 어머니 재산은 분할 대상도 아니거든요. 뭘 알고서 떠드시라고요. 그러고선 전 장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전화를 받고서야 왜 아내가 장모랑 그렇게 어머니 재산에 대해 떠들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머니 재산을 아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겉은 화려하게 누구의 눈길도 단번에 사로잡을 정도로 꾸미고 다녔지만 머리는 아예 텅텅 비어있던 거죠. 조금만 알아봐도 그 재산은 며느리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 법한데 전혀 그런 유산에 대한 법은 무식했던 겁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해주기보단 자신들의 몫을 잃을까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을 보며 전 더 냉정하게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죠. 그 후론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자기들도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는지 그 재산을 분할받지 못하는 걸 알고선 그제야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자 집까지 찾아와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유, 임서방, 자네가 이러면 어떻게 하는가. 어머니가 자네 이혼한다는 거 아시면 얼마나 하늘에서 통곡을 하시겠어. 누구보다 자네 가정 그리고 잘 사는 걸 바래왔던 게 바로 자네 어머니잖아. 이번엔 우리가 뭘 몰라서 그랬던 걸로 치고 넘어가세.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그러니 마음 좀 돌려주면 안 되겠는가? 싫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바보같이 당하지 않는 걸 원하는 거지 호구처럼 당하며 살길 원하는 게 아니실 겁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아유, 임서방, 왜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 우리 딸도 다 잘못했다고 하고 있고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네. 우리가 자네 슬픔을 몰라 그런 게 아니고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분위기 좀 풀어보자.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 나눈 걸 그걸 자네가 들은 거 아닌가. 피차 남에 대하 엿들은 자네 잘못도 있으니 우리 쌤쌤으로 하고 넘어가자고. 참, 끝까지 절 바보로 하시네요.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 걱정에 제 꿈까지 나오셨겠습니까?
제 마음 변할 일 없습니다. 아내랑 이혼할 거고요. 재산 분할 받고 싶으시면 변호사 제대로 고용하고 한번 받아보세요.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전 냉정하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끝내 아내는 이혼만은 못한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전 솔직히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마음이 심란해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었는데 아내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다행히 블랙박스에 당시 통화한 목소리가 일부 녹음이 되어 있었기에 이혼을 주장하는 건 큰 문제가 없었어요. 재산 분할 역시 아내에게 분할할 부분은 크지 않았고요. 애초에 결혼 기간이 1년 남짓으로 길지 않았고 결혼할 때 든 비용도 대부분 제가 썼고 재산 증식에 아내가 기여한 바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니 처갓집은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칠 부리느라 모아둔 돈도 없고 장인 장모도 뚜렷한 재산이 없으니 다들 남자 하나 잘 꿰어 가족들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중에서 아내가 외모도 출중하고 그러니 부자 남자를 꼬실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 만나게 된 거였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와 지인을 통해 듣게 된 정보들을 토대로 저와 결혼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였죠. 처음부터 아내의 목적은 재산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날의 통화로 인해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던 아내의 계획이 다 무너진 거였더라고요. 이혼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도 없으니 헤어지고 나서 더 이상 볼 일도 없었고요. 하지만 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는지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전 아내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차단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 그 모임에 데리고 갔던 지인이 슬쩍 해준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그 여자의 실체가 주변에 소문이 다 났나 보더라고요. 저와 헤어지고서도 끝내 부자 남자를 만나는 걸 포기하지 못했는지 다른 부자 남자들 계속 깨워보려는 게 들통나 소문이 아주 날대로 나버렸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임에서도 외면당하고 두문불주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그 여자가 또 어떤 남자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발 선량한 남자의 마음에 상처를 더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남동생과 재수 씨랑 같이 자주 만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유산의 경우 남동생과 똑같이 나눠 잘 관리하고 있네요. 사실 남동생네는 크게 욕심도 없고 더 나눠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잘 상의해 정리하고 난 후 더는 유산에 대한 얘긴 꺼내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이것도 참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어머니가 늘 보고 싶습니다. 전처럼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항상 제 마음 한켠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머니 생각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 끝까지 잘 버티며 행복하게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그날 제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전 아내의 본심을 모르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어머니가 하늘로 가시면서 모든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어떻게든 진실을 알려주려고 제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어머니는 자식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남은 삶을 잘 살아가 보려고요. 그날 이후 지금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쌍둥이들도 제법 많이 컸고 여전히 남동생과 재수 씨와는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비록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가정을 제가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지만 지금의 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장남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돈이라는 게 참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애초에 부유한 집안에 자라지 않았다면 더 정신 차리고 살았을지도 모르고 어머니께서 돈이 좀 있으셨다면 평생 그 고생을 하며 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건 돈이 사람의 행복을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은 살 수 없는 것 같으니까요. 요즘 물질 만능주의라고 돈이면 다인 세상이라고들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말인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부디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돈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